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헤어짐에 얼마나 서투른가. 지은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주디스 바이올스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 주는 상실감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상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상처를 잘 떠나 보냄으로써 좀 더 성숙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포기하면서 성장한다. 타인에 대한 깊은 애착을 포기하고 자신의 소중했던 부분들을 포기하고 꿈속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절대로 가지지 못할 것, 절대로 되지 못할 존재 등을 마음속에서 내려놓는다. 나는 삶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상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삶은 상실과 함께 시작된다. 우리는 무작정 자궁으로부터 쫓겨난다. 칭얼거리며 매달리는 무력하고 젖비린내 나는 아기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엄마들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엄마와 공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라면서 서서히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엄마와 분리되어야 한다. 엄마는 일하러 갈 수도 있고 시장을 보거나 동생을 낳으러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기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자신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운다. 하나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도 엄마처럼 자신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주 어린 시기, 특히 생후 6년 이내에 엄마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 우리는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는 것과 맞먹는 정서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치유는 더디고 어렵다. 이때 얻은 손상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사라진 엄마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아이가 기뻐하며 엄마 품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 특히 4세 미만의 아이들은 돌아온 엄마와 거리를 둔 채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대한다. 이 아줌마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접는 반응을 무심함이라고 한다.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고 만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면 뇌에 정서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다. 우리는 엄마와의 유대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운다. 이러한 최초의 애착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의 아기들이 엄마와 특별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 이때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야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다. 갑작스러운 분리로 부모와의 애착이 순조롭게 형성되지 못하면 아이는 심리적 타격을 입는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타인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타인에 대한 믿음조차 갖기 힘들다. 버림받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누군가에게 매달릴지도 모른다. 날 떠나지 말아요. 당신이 떠나면 난 죽을 거야. 라면서 말이다. 자율성을 얻는 것 또한 분리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제다. 즉, 자신의 생존 가치를 타인의 사랑에서 찾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는 무력하고 예민한 어린아이이면서도 겉으로는 독립적인 성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자궁 속에서 우리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까닭을 여기에서 찾는다. 즉,
우리는 분리 이전 엄마와 완벽하게 공생관계를 이루었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무의식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섹스를 통해 쾌락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섹스를 통해 우리는 생애 최초로 경험했던 합일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경험한다. 다양한 초월 체험을 통해 신비적인 합일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 신비적인 합일은 자아를 소멸시킨다. 그런 합일이 일어나는 곳이 남녀 사이든 인간과 우주 사이든 인간과 예술 작품 사이든 인간과 신 사이든 그것은 엄마와의 유대에서 느꼈던 바다와 같은 느낌을 짧고 절묘한 순간에 되찾아준다. 엄마와 아이의 유대 속에서는 나, 우리, 너를 찾을 수 없다. 절대적 하나 안에서는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두 남자에게 동시에 청혼을 받은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어느 날 그녀는 그중 한 남자와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그런데 그가 엄마처럼 음식을 한 숟가락 떠서 자기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닌가.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남자를 선택했다. 유아기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겠다는 그 남자의 강력하고도 암묵적인 약속이 그녀의 우유부단함에 종지부를 찍게 한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근원적인 일체감에서 오는 행복을 되찾고 싶어 한다. 엄마와의 완벽한 유대에서 맛본 절정의 상태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나 완전했던 자신이 불완전해졌다는 무의식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체험의 조각들로 이루어진다. 모든 인간관계 체험이 통합되어 내가 형성되는 것이다. 어릴 때의 나는 엄마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나라는 그림을 받아들여 내면화한다.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다양한 특성들을 받아들인다.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다. 동일시는 나가 형성되는 가장 핵심적인 한 과정이다. 우리가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한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강렬하다. 대부분의 동일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한 중년 남자는 콧수염을 길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한 대학생은 심리학자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전공을 행정학에서 심리학으로 바꿨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가 죽은 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남성도 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동일시의 결과물들을 스스로 수정하고 조화롭게 맞춰나간다.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할 자아도 생겨난다. 한때 자신이 갖고 있던 자아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상실 중 하나다. 잘생기고 스타일 좋고 훌륭한 운동선수이면서 1년에 100만 달러를 버는 부자, 위트 있는 바람둥이, 철학자, 자선사업가, 정치가, 전사, 그리고 아프리카 탐험가이면서 작곡가의 성자까지 되는 것.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중 하나라도 실현하려면 나머지 성격들은 어느 정도 억제해야 한다. 자신의 가장 진실하고 강하고 깊은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목록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어떤 것을 구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동일시를 어느 정도 조화시키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중인격이라고 불리는 정신착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경우 서로 모순되는 자아들이 한 사람 안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살게 된다. 실제로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정도는 덜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자아를 분열시키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좋은 자아와 나쁜 자아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대망상을 포기하고
실제 자신에게 걸맞은 자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정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지라도 안정적인 자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자아 정체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장이다. 자아 정체감이란 시간이 흐르고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자아의 진정하고 강한 부분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느낌을 말한다.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깊은 내면에서는 자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는 나만의 나를 만들고 발견하기 시작한다. 성숙한 사랑의 방식은 나와 너는 하나다라는 공생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너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데서 성숙한 사랑이 시작된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유아적인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구분한다. 유아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무의식에 있던 이전 경험의 재탕이다. 같은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되풀이하려고 한다. 이전의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과거를 되풀이한다. 프로이트가 상담한 여자 중에는 이런 여자도 있었다. 그녀는 3번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배우자들이 중병에 걸렸다. 그녀는 남편들이 임종을 맞을 때까지 간호하는 힘든 상황을 3번이나 되풀이했다. 우리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조차 과거를 되풀이한다. 부모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결혼 생활을 경멸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던 한 여자가 결국 부모의 결혼 생활을 되풀이하는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다는 사례도 있다. 좋은 것을 되풀이하는 성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되풀이하려는 강박적 성향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를 취소하고 다시 쓰려는 절망적인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번에는 결말이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무력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정복하고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에서 과거를 자꾸 되풀이하는지도 모른다. 콜레트 다울링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책은 여자들이 겪는 홀로서기의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많은 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다울링은 남자와 달리 여자는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을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의존 성향은 어린 시절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남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렵고 도전적인 세상에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배우는 반면에 여아들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보호해줄 사람을 구하라고 배운다는 것이다. 여성의 의존성은 자기만 보호받고 싶다는 바람이 아닌 거미줄같이 얽힌 인간관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의 표현이다. 보살핌 받고 싶다는 바람이 아닌 보살펴주고 싶다는 바람일 수도 있다. 도움과 위로를 받고 힘들거나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 어쩌면 여성 정체성의 핵심인지도 모른다. 한편 이는 여자의 정체성이 분리보다는 친밀함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도 된다. 심리학자인 캐럴 질리건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남자는 자신을 정의할 때 애착보다 개인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여자는 책임지고 돌보는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자신을 정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녀는
남성들은 자아를 규정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여성들은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애착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의사인 클레어는 여성의 특성을 친밀함에서 발견한다. 중요한 애정관계가 끝났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이 훨씬 더 잘 걸린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자가 친밀함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기 쉬운 성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한 연구기관에서 10세에서 19세에 이르는 2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별이 바뀌어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연구 결과 남학생들이 여자에 대해 심각한 경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가 여자라면 아마 약하고 멍청한 인간으로 살 것이다. 일어나 보니 여자가 되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악몽이길 바라면서 다시 잘 것이다. 내가 여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을 것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라면 죽어버리겠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남자아이들은 여자가 된다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시한 일을 할 것이라고도 대답했다. 이를테면 음식을 만들고 엄마 노릇을 하는 등 온갖 지겨운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말이다. 자신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도 했고 나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학생들도 똑같이 판단했다. 내가 남자라면 지금보다 뭐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여학생이 대답했다. 내가 남자라면 삶이 더 쉬워질 것이다. 내가 남자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자라면 아빠가 날 사랑해 주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일부 어린 남학생들에게서는 여자가 되면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내가 개구리를 무서워해도 아무도 날 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초등학교 이상의 남학생들 중에 여자를 부러워하는 아이는 없었으며 여자아이들은 남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는 유일한 존재인가 그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확실히 풍뎅이나 늑대보다는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짐으로써 자유를 빼앗기고 제약을 받는다고 느낀다. 죄책감은 우리의 내면에 주어지는 또 다른 상실이다. 5세쯤 되면 내면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안 돼, 넌 그럴 수 없어. 창피한 줄 알아. 라는 비판의 목소리 말이다. 이 목소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초자아 또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부모가 화낼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들의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진정한 죄책감이 아니다. 자기 양심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죄책감이다. 전능함의 죄책감이라고 불릴 만한 현상도 지나친 죄책감의 한 가지 양상이다. 그런 죄책감은 우리가 통제할 힘을 갖고 있다는 착각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을 좌우할 절대적인 힘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심신의 고통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죽으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신이 더 잘 대처했더라면 분명히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신이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되도록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미 받은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을 보탠다.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우리의 양심이 사악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엄마의 건강이 안 좋은 것, 부모의 이혼, 질투와 증오, 자기가 누리는 유일한 성적인 만족,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비난과 수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라지기를 바랐던 동생이 병이나 사고로 정말 죽으면 왜 내가 구해내지 못했지? 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져 버릴지도 모른다. 죄책감이 없다면, 뭘 해도 괜찮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먹이를 탐해도 용서되는 늑대, 아무렇게나 교미해도 순수한 풍뎅이, 인간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뭐든지 다 괜찮다는 자유의 일부를 상실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얻지 않고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종교 집단이 가족의 안정감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믿거나 의존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결혼으로 도피할 수도 있다. 엄마나 아빠와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여 의존함으로써 자신을 평생 사춘기에 가둘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방법이 실패한다면 심한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걸리곤 한다. 물론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 집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 문학심리학자 레온 에델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사례를 분석해 보여준다. 소로우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로부터 배낭을 메고 여행하면서 미래를 발견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헨리는 어머니가 자신을 멀리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헨리는 정말로 떠났다. 숲속의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그곳에서 고독하고 자급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애들의 지적에 따르면 오두막은 콩코드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헨리는 매일 어머니 집을 찾았다고 한다. 헨리는 나는 콩코드 집 뒷문 곁의 퍼플러 나무 아래 영원히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에델은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 동안 한 일이라고 말했다. 헨리는 세상으로부터 은둔했다는 신화, 견고한 독립을 유지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유년기에 갇힌 채 집을 떠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20살 전후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유년기의 종말이라는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한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 생각과는 다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한다. 이때 우리는 이런저런 필연적인 상실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사랑을 놓아주어야 하고 욕망과 자유의 한계를 느껴야 한다. 우리는 삶에 주어진 필연적인 상실에 복종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 얻은 선택의 결과는 인생의 새로운 항해길에 짐인 동시에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유년기에 품었던 과대망상적인 소망들을 놓아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년기의 소망은 포기한 후에도 교묘하게 우리를 압박해온다. 각종 증상이나 실수, 사고와 건망증, 꿈 등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더라도 어린 시절에 품었던 금지된 바람, 불가능한 소원을 무의식적으로 충족시키려 한다. 환상은 그런 소망을 충족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환상 속에서 소망은 언제나 실현된다. 나 역시 종종 환상에 빠진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채로 집에 돌아오곤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트럭 앞으로 밀치는 상상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괴로운 마음을 달랬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환상이 주술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마술적 사고란 마음만으로 실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인형의 바늘을 찔러 적을 무찌를 수 있다고 여겼던 원시인에게서 이런 사고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내가 아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은 어머니와 불화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 어머니와 매일 말다툼을 하며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가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런데 집 앞에는 실제로 응급차가 와 있었다. 그러나 구조원이 들것을 싣고 내려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위층 여자였다. 나는 구급차를 보았을 때 내가 어머니에게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확신했습니다. 좀 미친 생각이긴 하지만 내 주술이 빗나가서 그 불쌍한 아주머니가 대신 맞았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생각이 은밀하게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단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프로이트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국 그냥 바라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모든 꿈이 소원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무섭거나 슬픈 꿈이라도 그것은 나름대로 소원 충족을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언제나 어린 시절에 금지되고 불가능한 소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환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환상이 아무리 설득력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아무리 충족감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어른들의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현실과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라면 떠날 수도 있고 남겨질 수도 있어야 한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떨어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라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으며 진실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아가 항시 동일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고유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 있는 주체이며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라면 양심과 죄책감을 가질 뿐 아니라 참회와 자기 용서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지녀야 한다. 도덕성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성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라면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지만 또한 고통을 직시하거나 그것을 견뎌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과 환상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의 우정과 여자의 우정은 현저히 다르다. 여자가 더 관계에 지향적이다. 남자들은 여자만큼 서로에게 개방적이지도 않다. 친밀함도 떨어진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무척 경쟁적인 관계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불확실한 부분이나 그로 인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내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생활이나 성생활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든 다 이야기하지요. 그러고 보니 얘기거리가 별로 남아있지 않네요. 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영혼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영혼 깊숙이 있던 것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듯 하지요. 저는 친구들에게 별로 감추는 것이 없어요. 친구에게 말하고 있으면 마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여자친구들이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아서 사랑해요. 내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절대로 판단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나는 어떤 남자와도 그런 방식으로 내 감정과 체험을 나누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이를 막론하고 수많은 여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여자들처럼 말하는 남자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동성 간의 우정에서는 성적인 요소가 대개 억제되어 있다. 하지만 이성 간에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최근 남녀가 함께 일하고 놀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남녀 간의 우정도 증가하고 있다. 성적 목적이 없는 남녀 간의 우정이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남자들이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와 정서적으로 더 친밀함을 느낀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자 맥마흔은 성장하려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평생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아는 누군가에게 알려짐으로써 긍정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는 또한 철학자 마르틴 부보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삶은 나와 너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내가 된다. 우리는 우정의 불완전함을 그럭저럭 잘 받아들인다. 우정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다르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은 이래야 한다는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대다수의 결혼 생활이 표면적으로든 은밀한 형태로든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평균적이고 일상적인 결혼 생활도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결혼이 성공하려면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 잡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많은 낭만적인 기대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결혼에 대해 아무리 소박한 기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과 배우자는 반드시 그런 기대들 중 일부, 때론 모두를 저버릴 것이다. 언제나 상대를 위해 있어줄 것이라는 기대, 언제나 상대에게 진실하고 충성할 것이라는 기대, 상대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 적어도 고의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비록 여러 사소한 문제들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문제에서는 분명히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 자신을 열고 상대에게 정직할 것이라는 기대. 상대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 결혼이 보호막, 피난처,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기대. 이 가운데 어느 것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거는 기대 심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을 얻거나 잃는 과정에서 겪은 모든 경험이 이러한 심리 상태의 밑바탕이 된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애착관계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며 그런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어린 시절에 갈망했던 사랑의 느낌들을 결혼 생활 속에서 다시 되살리려고 한다. 현재에서 과거에 누렸던 사랑의 대상과 감정을 되찾으려 발버둥 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리에서 오는 고통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를 증오한다.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증오한다. 정신분석가 쿠비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의식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무의식적이고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행복의 문제는 결혼 생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해리엇 러너는 말한다. 여자들은 자기 안에서 꼭 부정해야 할 특성이나 자질 또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특성을 표현해줄 배우자를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뒤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특성을 남편이 표현할 때 그에게 분노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결혼은 이미 불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아내들은 자기가 꽉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불평한다. 남자들은 그런 아내로 인해서 종종 당황하고 성가시다고 느낀다.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여자의 욕구는 반대로 너무 얽히고 싶지 않다며 거리를 두는 남자와 충돌한다. 유감스럽게도 남편이나 아내만큼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남자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여자는 친밀함을 갈망한다. 남녀 간의 이런 차이점이 결혼 생활에서 긴장을 일으킨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남편보다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좌절과 불만을 느낀다고 한다. 아내 쪽이 더 자주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하는 등 결혼을 후회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기대에 따르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의 기대에 따르는 경우가 더 많다. 아내는 더 많이 양보하고 순응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보다 우울이나 공포와 같은 정서적인 장애를 더 많이 겪는다. 사회학자 제시 버나드는 남편보다 아내가 결혼의 대가를 더 호되게 치른다고 결론을 내린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이롭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자는 결혼에 대해서 남자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혼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남자보다 더 확고하게 믿는다고 한다. 여자는 사랑하는 동반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남자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비극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다. 비극적이라 함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인간의 욕구들 사이에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컨버그는 성숙한 사랑의 특징을 논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상실과 버려짐의 위협, 그리고 죽음의 위협은 사랑이 가장 깊을 때 가장 크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랑하고 동시에 증오하면서 결혼이라는 몹시도 불완전한 연결을 보존할 수 있다. 인간의 사랑에는 상반된 감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기억한다면 불완전한 연결이나마 보존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를 아무리 간절히 원할지라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들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놓아주어야 한다. 결국엔 아이 자체도 놓아주어야 할 것이다. 많은 엄마들은 자신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곁에 있는 한 우리 아들이 고기 조각이 목에 걸려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고기를 조그맣게 잘라서 잘 씹어 먹으라고 계속 잔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목구멍을 절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살려낼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아이들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아이들이 이 위험한 세상을 혼자 탐험하도록 놓아주어야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멀어져가는 독립된 인간으로 보는 것을 힘들어한다. 아이를 놓아주는 것은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자라게끔 해준다는 뜻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이에게 거는 기대를 놓아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아이가 바깥 세상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기를 기대한다. 매력적이고 뛰어나고 예절 바르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 기회들을 제대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보다 자신이 더 나은 부모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길러낸 우리보다 더 나은 아이를 길러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떤 기대는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망도 할 것이다. 딸이 책을 읽지 않는다. 아들이 야구팀에 뽑히지 못했다. 우리 아들은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없다 등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은 놓아주어야 할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학대당했던 방식으로 자식을 학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 인간에게는 과거에 중요했던 관계들을 되풀이하려는 강박적인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심리의 저변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결핍과 상처와 원망과 분노가 깔려 있다. 인간은 언제나 오류를 피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손에 길러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히 좋은 정도의 부모다. 최고의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신뢰하고 지원하고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의사들이 부모의 진정한 딜레마 이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아무리 아이에게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결과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 세상에서의 사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아이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프로이트는 일찌감치 타고난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선천적인 기질과 우연이 만나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며 이 중 어느 한 요인이 단독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특성들은 분명히 선천적으로 주어지며 부모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부여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고 한다. 어느 연령에서나 정서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평생에 걸쳐 자신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때가 되면 아이를 놓아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면서 그저 바라기만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20대에 이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나만의 삶을 확립하거나 또는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30대에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부모와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이 해왔던 동일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부모가 되면 부모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 아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해 이전처럼 쉽게 탓하고 비난할 수가 없어진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시기는 자신이 유년기에 겪었던 어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설적인 단계가 되기도 한다. 35세에서 45세 또는 50세에 해당되는 중년기에 우리는 많은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 채 남는다는 사실을 배운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원했거나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용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놓아주면서 살아간다. 크고 작은 고통들을 겪다 보면 상실이 우리를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애도는 이러한 상실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애도의 첫 단계는 충격, 마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다. 상실이 예견되었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예상했던 죽음이 준비 없이 맞는 죽음보다 덜 충격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누구나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죽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현실이다. 대체로 애도의 첫 단계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나가며 그 뒤에 우리는 강렬한 심적 고통을 느끼는 더 긴 단계로 넘어간다. 28살 때 남편과 딸이 트럭에 치여 죽는 참사를 당한 애니는 당시 자신의 분노를 회상했다. 제가 얼마나 세상을 증오했는지 아세요? 그 트럭 운전수와 모든 트럭과 트럭을 만들어낸 하나님까지 증오했어요. 모든 사람이 미웠어요. 심지어는 4살짜리 아들조차 미웠어요.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도 따라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의사에게 분노한다. 그들을 데려간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심지어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도 분노한다. 도대체 자기들이 뭐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느니 하나님은 선하다느니 우리가 극복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을 하는가. 실제로 우리가 주위 사람에게 퍼붓는 분노의 상당 부분은 실은 죽은 사람을 향해 느끼는 분노다. 때론 그것을 직접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못된 인간, 감히 나를 두고 죽다니. 한 미망인은 죽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곁을 떠난 엄마를 증오하는 아이처럼 죽은 사람을 증오한다. 그리고 아이가 두려워하듯이 우리도 자신의 분노, 증오와 악함이 그를 떠나게 한 이유일까봐 겁을 먹는다. 17살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한 엄마의 고백을 들어보자. 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나의 모자랐던 점을 떠올리고 내가 얼마나 종종 아이를 실망시켰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모든 부모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신은 죄를 지었다고 느낀다. 살아있는 것 자체마저도 부정하고 싶어진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찾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짧은 삶을 사는 동안 부모로서 모든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엄마 곁에서 떨어진 아이는 엄마가 떠났다는 것을 부정하고 엄마를 찾으려 한다고 보울비는 말한다. 남겨진 유족들도 그와 비슷한 심정으로 죽은 사람을 찾는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애도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극도의 슬픔에 빠져든다. 방법이야 어떻든 우리는 모두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 등의 감정으로부터 헤어나오고자 하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며 마침내 애도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된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자신 안에 엄마를 영구적으로 담아둠으로써 엄마를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했다가 여인 사람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내면화한다. 정신분석학자 칼 아브라함은 이제는 내 안에 사랑의 대상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고 쓴다. 함께 아늑함을 나누던 그 따스한 존재는 이제 우리 곁에 있지 않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우리 내면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절대로 잃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신분석학자들과 셰익스피어는 애도를 억지로 막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애도는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맥베스의 한 대목을 보자. 슬픔을 토해내라. 말하지 않은 슬픔은 속닥거리며 상심한 가슴을 찢어놓는다. 그러나 슬픔을 삼키든 입 밖으로 토하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살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빠지거나 우울증이나 기타 심리적 질환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을 상실했을 때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인생의 중대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내 주위의 친구 중 무려 11명이 사고나 자살, 질병으로 자녀를 잃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3살에서 29살 사이에 죽음을 맞았다. 내가 여러 책에서 읽은 내용들과 죽은 아들, 딸들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부모는 아무리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더라도 잃어버린 자녀로 인한 슬픔을 온전히 놓아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실제로 사람들은
슬픔에 매달리는 것이 죽은 아이에게 신의를 지니는 것이고 슬픔을 내려놓는 것은 배신이라고 느낀다. 딸 소피가 살아있었더라면 36살이 되었을 날에 프로이트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우리는 상실 직후에 따르는 격심한 슬픔의 상태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한 무엇으로도 그 상실을 위로받을 수 없고 대체물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무엇이 그 공백을 메우든 심지어 그것이 완전히 메워지더라도 그 공백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남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상실하면 아들과 딸들은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 거듭나기도 한다. 죽음이 계기가 되어 아무개의 아이로만 남아있었다면 도달하지 못했을 새로운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말한다. 어떤 죽음의 경우에도 얻는 것이 없는 상실은 없다고 말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그들이 죽을 때 따라 죽을 것인가?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갈 것인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롭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정도이다. 중년이 되어 시들어가는 미모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혹독한 상처를 입힌다. 남자는 주름살이 생기거나 머리가 벗겨지거나 그 밖에 세월에 따른 손상을 입더라도 여전히 성적으로 매력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50세의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는 30대의 여자들도 있다. 젊었을 때는 가지지 못했던 돈과 권력이 중년의 남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화평론가 수전 손택은 여자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하며 매력적인 외모는 여자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젊음과 동일시되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르면 유지되지 못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빨리 성적인 자격을 상실한다. 대부분의 남자들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노화를 그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겪으며 수치심을 느낀다. 남자에게 노화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운명이다. 여자에게는 노화가 운명일 뿐더러 취약점이 된다. 중년에는 항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놓아주어야 할 것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허리 라인, 활력, 모험심, 시력, 신념, 진지함, 명랑함, 연예인이나 사장이 되겠다는 꿈 등 심지어 다이어트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희망도 버려야 한다.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거나 심장마비나 암에 걸린다. 친구 몇 명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기 시작하며 진료를 받을 필요가 생긴다. 우리는 온갖 통증과 신체 변화와 능력의 감퇴를 겪으며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직감한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집착함으로써 시간이라는 현실을 무시한다. 그들은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라 순종할 것을 고집한다. 젊은 직장 후배들에게 제 위치를 알라고 강요한다. 배우자에게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튀지 말라고 찍어 누른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태풍 속에서도 휘어지지 않는 떡갈나무처럼 그렇게 버티다가 건강이나 결혼, 직장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 부러져 버린다. 젊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했던 많은 남자들은 젊고 새로운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 그렇지만 중년이 되면 어쨌든 이전에 가졌던 자아상을 놓아주어야 한다. 되돌아볼 입장이 되고 보면 중년의 고뇌는 산들바람에 불과한 것이었다. 늙어버린 우리는 50대는 한창이며 60대에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일찍 죽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년은 많은 상실을 안겨준다. 철학자 몽테뉴는 늙어가며 악취와 곰팡내를 풍기지 않는 인간은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 안식처이자 자랑이었던 집, 친숙한 공동체 안에 있던 내 자리, 일과 지위와 목적과 재정적인 안정, 통제력과 선택 가능성 등을 우리는 상실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을 춤추며 통과하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지나간다. 나는 아직도 내가 노파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실이 전처럼 끔찍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60대, 80대, 90대에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에릭슨은 삶은 본인의 책임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노년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흔에 이르러서도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지구상의 유일한 피조물이다. 죽음을 부정하면 삶이 빈곤해질 수 있다. 죽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액자 없는 그림이다. 라고 물리학자 존 윌런은 말한다. 저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어떤 사람에게 죽을 능력이 없다면 살 능력인들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어떤 철학자들은 죽음 없이는 탄생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숙고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살아온 방식 그대로 죽는다는 주장도 있다. 성마른 사람은 성마르게 죽는다. 금욕적인 사람은 최후의 필연에도 저항하지 않고 복종한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을 때까지도 죽음을 부정할 것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죽음이 성장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서적 발달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무상하다는 통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숨쉬고 사랑하고 일하는 내가 영원히 지워져 버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대상이나 자신을 그대로 머물게 할 힘이 나에게 없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깊이 사랑할 수 없다. 상실과 떠남과 놓아줌이 없다면 분리된 한 존재로서 타인과 연결된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헤어짐에 얼마나 서투른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상실은 노화나 죽음을 제외하면 모두 인간관계에서의 상실입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및 자녀, 우정과 사랑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큰 상실입니다. 저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인생에서의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잘 대처해서 새로운 삶으로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우주의 법칙을 고려하면 상실은 필연적입니다. 좋았던 시절은 늘 지나가고 아름답고 탁월했던 순간도 지나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마지막엔 우리 자신도 죽음으로 소멸합니다. 삶의 모든 가치는 이러한 유한성에서 비롯합니다. 상실과 죽음을 모른 채 끝없이 커지기만 하는 것은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상실은 정상적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상실이 없다면 기쁨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아있음에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는 세상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모든 것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결핍과 상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비슷한 꿈을 또 꾸었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우러 레슨을 갔다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어머니가 레슨실 복도에 나타나서 왜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어머니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제가 꿈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게 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자마자 저는 즉시 어머니를 끌어안고 고마워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꿈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그러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예전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도 주로 돌아가시기 직전처럼 병색이 완연하고 힘든 모습이셨고 꿈속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도 온통 죄책감이나 미안함 뿐이었는데 최근 꿈에서는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변화가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겠죠. 꿈에서 깨고 나서도 슬프거나 아쉽지 않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애도의 완료 단계에 제가 8년 만에 다가서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1위는 자녀의 죽음, 2위는 배우자의 죽음, 3위는 부모 형제의 죽음이라고 추측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고통을 당할 가능성을 스스로 창조하고 감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우리가 품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상실의 고통은 사랑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싫어서 사랑을 피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똥이 싫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기 때문에 사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젠가 죽을 테니까 아예 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나, 어차피 배고파질 거 밥은 왜 먹나 하는 말이 있죠. 결과만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도 의미를 창조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모든 의미는 상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의미 중 극히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의미가 없다고 믿거나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땅에서 발을 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상실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상실을 감내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을 만날 때마다 환영하고 끌어안으며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상실은 곧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실의 시기를 잘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